아, 긴장된다. 이런. 자, 지금부터 이제 서울대 설명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대 설명회. 서울대 뭐라 그러죠? 서울대 지상문자도 아니고요, 선생님은. 지상문자도 아니고 뭐 서울대병 환자도 아니고. 근데 이제 왜 이제 서울대냐? 그 요강 설명회를 하는데 여러 대학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서울대냐? 일단 사람이 이제 호연지기를 품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그 목표를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좀 이렇게 제일 높은 대학을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다른 대학 요강도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크게 서울대 요강이 가장 어찌 보면 심플해요. 제일 심플하고 다른 대학보다 좀 덜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한 대학교 요강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그 분석하듯이 공부를 해보면 대학 입시 요강을 보는 눈이 생기죠. 대략 어떤 식으로 대학 입시가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그 서울대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진명학원 그 이름으로 서울대를 합격시킨 애가 올해 고3은 아직 발표가 안 났으니까 지금까지 딱 55명을 합격을 시켰는데 왜 안 놀래요? 그거밖에 안 돼요. 뭐 이런 눈빛. 예. 서울대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선생님 갈 때는 정원이 거의 5,000명 가까이 됐었거든요. 예. 물론 수험생 숫자가 훨씬 많았지만 수험생 숫자 명수가 워낙 선생님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서 명수가 많았지만 학생 숫자도 많았지만 이제 정원이 거의 5,000명대였고 지금은 이제 3,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정원이. 정원을 많이 줄여놨죠. 그리고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학과별 정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그 가까이 있는 학교인데 우리에게는 가깝고도 먼 곳이죠. 그렇죠. 가깝고도 먼 학교. 자, 여러분 뭐 얼마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중에 몇 명 데리고 서울에 가서 밥도 먹고 왔는데 이렇게 정문 들어가다 보면 이 마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마크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샤라고. 그래서 이 샤 때문에 샤로스길도 있잖아. 가로수길의 짝퉁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가로수길보다 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자, 얘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그 기역, 시읒, 디귿이에요. 다시 보여줘. 기역 보이지? 국립, 시읒은 서울, 그 다음에 디귿은 대학교. 이게 이제 서울대의 이름을 이제 심볼로 상징화한 그런 뜻입니다. 그 국립대가 많이 있어요. 서울대 말고도 지방마다 다 있고요. 근데 국립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죠? 등록금이 쌉니다. 굉장히 쌉니다. 거의 반값 수준이에요. 반값 수준. 그리고 그러니까 서울대를 갈 수 있도록 꿈을 키우라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 과의 정원이 25명이었거든요. 적죠 정말. 한 과의 정원이 25명인데 그 중에 정확하게 17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게 이 대학도 장학금도 부식부 빈익비냐. 좋은 대학은 장학금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등록금이 싼데 그마저도 3분의 2 정도가 장학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아르바이트 자리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아르바이트 자리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모르겠어요. 그 학생을 가르치는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소위 말하는 과외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도 사실 여러분들은 또 대부분 이제 지역이 서울이니까 맘만 먹으면 이제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동네에서 다 제 서울대래. 제 뭐 잘 가르친데 그럼 이제 우리 학원에서도 지금 TA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대들이 많죠. 일하고 있는 애들 중에는 서울대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팔팅 TA 이런 애들은 워낙 과목별로 뭐 물리에 특화돼 있는 애, 화학에 특화돼 있는 애, 뭐 생명과학에 특화돼 있는 애 막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뭐 꼭 서울대라서 일을 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서울대를 갈 정도의 본인의 어떤 그동안 그 보여줬던 성실도와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하는 그런 학생들을 대하는 후배들을 대하는 반듯함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과목에 대해서 이제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이 그 후배들을 가르쳐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니까 선생님이 시킬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럼 이 안에 답이 다 있는 거죠. 서울대를 가려면 자기 그 전공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성실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어요? 좀 아까 얘기한 게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배려도 잘하고 반듯함. 뭔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대학 가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서울대 수시 전형의 마지막에 면접이 있거든요. 면접. 자, 면접이라는 건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마지막으로 얘가 우리 대학에 들어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 아이를 가르칠 교수님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면접을 볼 때 여러분들은 뭐 무슨 문제를 잘 풀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면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 그 교수님이 가르칠 학생을 뽑는데 당연히 그 학생이 싸가지가 없고 애가 좀 삐딱하고 이러면 뽑겠어요? 비리비리하고 안 뽑죠. 굉장히 눈빛도 살아있고, 그죠? 날카롭고 냉철한 눈빛 플러스 따뜻하고 배려 잘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의 어떤 그런 미학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겠죠. 왜? 그런 학생이랑 지내는 게 즐거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눈빛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눈빛이라는 건 못 속여요. 이게 딱 보면 여러분들도 이미 설명은 못하지만 그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선생님 왜 좋아해요? 선생님 왜 좋아해? 잘 가르쳐 주셔서. 그러니까 그렇게 선생님을 기능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만약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좋아한다면 뭐 아닌데 그 엄청 좋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좋아한다면 선생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 들어있는 따뜻함과 진정성을 아는 거죠.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야단을 칠 때도 있지만 선생님이 눈빛에 그런 게 들어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도 판단할 수 있는 걸 그 많은 학생들을 접하고 그 사회생활을 오래 하신 그런 대학 교수님들이 그 학생을 만나보고 그 학생의 눈빛에서 있는 반듯함과 따뜻함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그 선생님은 그 이상한 사람이겠죠.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다 알아요. 보면 참 이 아이는 반듯하구나. 이 아이는 내가 참 가르치고 싶구나.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만들어가야 돼요. 그런 가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착해야 돼요. 착해야 대학도 좋은 데 갑니다. 근데 이런 거를 사실 학부모님들 잘 모르세요. 학부모님들은 그냥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면 좋은 대학 가는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 갖고는 안 돼. 어저께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거기까지만 하면 연고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이제 볼게요. 요강을. 잠깐 딴 얘기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서울대를 가는 이제 4가지 방법인데 전형이 4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전형이. 심플하죠. 아주. 자, 그래서 수시 2가지, 정시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시의 2가지를 지역균형 일반 이렇게 나누고요. 또 정시의 2가지도 지역균형 일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여기서 또 이제 우리 오해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지역균형은 수시든 정시든 지역균형은 일반 전형보다 명수가 더 적어요. 명수가 더 적으니까 일반 전형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요강을 바라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전형이 명수가 많다라는 게 절대 여러분한테 유리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그 전형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명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걸 할 수 있는 아이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수시는 적어도 우리 관악동작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반 전형보다는 지역균형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물론 그것도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지역균형은 적고 일반 전형은 많으니까 나는 일반 전형을 목표로 해야지 그럴 이유는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강을 바라볼 때 그 전형의 명수가 많다 그래서 그 전형이 좀 쉬운 전형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입장에서. 알겠지? 일반화의 오류죠. 명수가 많으면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아시겠죠? 자, 지역균형이라는 걸 하나씩 볼 건데 지역균형이라는 건 어떤 전형이냐면 대학은 이제 그 1단계, 2단계만 요강에 이렇게 실어놨는데 지역균형은 일단 0단계가 필요해요. 0단계. 0단계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이 학교장 추천입니다. 학교장 추천. 그러니까 학교별로 이제 2명씩 추천하는 거죠. 그렇죠? 2명 추천하는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만약에 학생을 추천해야 되는 그런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선생님이라면 어떤 학생을 추천할 것 같아요? 당연히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을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자, 서울대는 계속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역 균형에 일단 추천을 받으면 내신만 고려하지 않는다. 내신을 많이 보지 않는다라고 대학이 얘기를 해. 그렇지? 근데 대학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이 추천을 하는 고등학교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신이 더 좋은 학생이 있는데 그 좋은 학생을 추천하지 않고 더 안 좋은 학생, 내신이 안 좋은 학생을 추천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추천 못 받은 학생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굉장히 분노하겠죠. 그렇죠? 왜 나를 놔두고 왜 쟤를 추천해 줄까? 그렇죠? 이건 구설수에 오를 수 있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특히 대입과 관련해서 공정성의 그런 얘기가 큰 화두를 이루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런 내신이 안 좋은 학생을 내신이 좋은 학생을 제치고 추천하기란 그리 만만한 게 아니에요. 단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내신은 굉장히 좋은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가 있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있잖아. 얘가 수능을 도저히 3합7이라는 거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4개 영역이 있죠. 그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을 골라서 그 3개 영역의 수능 등급 합이 7 이내여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6이었는데 낮췄어. 하나. 그래서 지금 7인데 7 이내여야 된다라는 건데 그 내신은 굉장히 좋은데 생각보다 이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없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내신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신만 하는 애들이 있거든. 정말. 내신 귀신들. 깊이는 없고 얕게만. 그 시험 때만 공부해갖고 어떻게 잘하는.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이 학생을 추천해봤자 최저학력 기준 못 맞춘다. 그럼 추천해봤자 의미가 없잖아.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다라는 전제가 쓰면 당연히 내신이 가장 좋은 학생을 추천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추천을 2명까지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2명을 다 하고 싶을 거 아니야. 서울대 보내고 싶으니까. 근데 어떤 학교는 1명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학교는 주로 뭐 서울권에는 그런 일이 잘 안 생기고 지방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아예 추천을 하나도 안 하는 경우도 생겨요.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애는 추천해봤자 내신이 너무 떨어지니까 추천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서를 넣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시 원서를 6장이 있잖아요. 그 6장 중에 뭐 서울대는 지역균하고 일반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거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를 썬다라는 얘기는 6번의 기회 중에 하나를 날린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도저히 평상시에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 최저학력 기준이 달성 가능성이 없는데 6장 중에 한 장을 날릴 이유는 없죠. 이해가시죠? 무슨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야죠. 자, 그래서 일단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된다. 학교를 2명이다. 그러니까 문과, 이과 지금 뭐 학교에서는 구별이 없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문과 1등, 이과 1등 이렇게 추천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진 않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근처에 있는 학교를 가서 학교장 추천, 서울대 지역균형 추천권을 받으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내신은 조금 뭐랄까 좀 여유 있게 얘기해서 1.3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1.3 이내. 되게 만만하게 보이지? 1.3. 1.3이라는 물론 그 1.1, 1.2 여러분들 지금 생명과학 조교로 일하고 있는 우리 신모 학생이 이 근처에 있는 M여고를 나왔는데 걔가 이제 직윤으로 갔는데 걔는 1.12였어요. 1.12. 근데 이제 1.12 그러면 굉장히 그 1.0도 있어 가끔. 그러니까 3년 내내 다 1등급이 1.0도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그 학생은 여고였고요. 여고였고 여고라는 얘기는 이과 학생 숫자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 과목 같은 경우는 선택자 수가 30명밖에 안 돼요. 30명밖에 안 된다는 건 1등급이 몇 명이라는 뜻이에요? 30명 곱하기 4% 하면 몇 명이야? 한 명이야, 한 명. 그러니까 과목에서 1등급이 한 명밖에 안 나오는 그런 과목도 있고 뭐 2명밖에 안 나오는 과목도 있고 근데 그걸 3년 동안 내신을 해서 평균 등급을 1.12를 받았다라는 건 거의 미스가 없었다는 뜻이죠. 거의. 2과목인가 빼놓고 다 1등급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3년 내 5학기 동안 3학년 1학기까지. 그래서 이제 1.3 안에는 들어야 일단 직윤의 어떤 의미가 좀 생기기 시작한다. 안 그러면 추천을 받기 어려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내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데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 과목이나 국사나 이런 데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좀 정밀하게 지금부터 좀 신경을 써야 돼. 지금 막 이렇게 객관식 문제 풀 필요는 없고요. 그거와 관련된 독서를 좀 폭넓게 해놓는다든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책들이 다 사실 관련 책들이잖아요. 그렇죠? 사회 역사 관련 책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 2단계는 서류를 평가하는데 여러분들 갈 때는 이제 자소서가 없어지거든요. 지금 이제 이 서류라는 건 크게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이게
크게 두 가지인데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학생부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지금은 추천을 받으면 지금 현재는 추천을 받으면 다 면접을 보는데 여러분 갈 때는 중간에 이게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서류평가가. 서류평가에서 몇 배수를 선발하겠다고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다른 전형 그동안 서울대가 해왔던 걸 보면 2배수를 선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경쟁률이 서울대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대략 1,500개 고등학교가 있다? 그러면 이제 한 학교에서 2명씩 추천을 받는다? 그럼 맥시멈으로 받으면 3,000명쯤 받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제 지역균형으로 뽑는 명수가 600명에서 700명 사이거든요. 그럼 대략 이제 한 700명이라고 넓게 700명이라고 가정하면 3,000명의 학생이 추천을 받으면 대략 평균 경쟁률이 4대1 정도 되는 거죠. 7, 4, 28이니까 2,800명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4대1이 되는 과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제 3대1에서 왔다 갔다 해. 가끔 높은 과는 5대1도 나오지만 몰릴 수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학교 내에 추천을 받고 서류 심사를 했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정말 억울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학생부를 평가해서 마지막에 선발하는 인원의 과별로 마지막에 선발하는 인원의 2배수 정도를 선발한다라는 건 그 서류를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서류에서 갖춰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지역균형이나 그 일반 전형이나 사실은 똑같은데 서류에서 갖춰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아이가 일단 그 본인의 진로에 관한 고민을 얼마나 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생각은 다른 거지. 공부는 어찌 보면 되게 기능적인, 기계적이잖아요. 수학 문제 풀고, 뭐 영어 해석하고, 문법 문제 풀고. 근데 생각이라는 건 뭐야?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 것인가. 그리고 거꾸로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쉴 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쉴 때 보통 뭘 하죠? 게임을 하죠. 유튜브를 보거나. 근데 이제 서울대를 가는 애들은 쉴 때 뭘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보겠지만 그거보다는 본인의 진로에 관한 생각을 하는 거고 찾는 거죠, 항상. 뭔 말인지 알겠지? 그 진로에 관한 고민들을 얼마나 깊게 했고 그 고민들을 학생부 안에 활동에다 어떻게 녹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본인의 진로 외에는 또 관심이 없는 그런 애면 또 안 돼요. 그런 애면 또 안 되고 얘는 원래 지적 호기심이 있는 아이인 거야. 그래야 돼. 지적 호기심이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갖고 고민하지 않는 거죠. 시험에 안 나온 거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도 수업을 하지만 막 설명을 하면 좀 어려운 걸 설명을 하면 애들이 저런 건 뭐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이런 애들 안 되는 거야. 그냥 알미라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죠. 궁금해하고 탐구하는 게 좋은 거지. 그런 게 지적 호기심이지. 뭔 말인지 알겠지? 왜 이렇게 인상을 나는 그런 애가 아닌데 그런 애가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알미라는 건 지난번 수업할 때 선생님이 막 그 와인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 그런 거 읽으면서도 뭐 이걸 갖다가 좀 이렇게 어원적으로 따져 들어가고 역사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따져 들어가고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뭔 말이냐? 내가 선택 과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면 뭐 생명과학을 전공할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지구과학도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에 관해서 굉장히 좀 깊게 알고 싶어하고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답답해하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걸 지적 호기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수행평가에 녹아날 수도 있고 뭐 탐구 보고서에 녹아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평가해주는 세특에 녹아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런 형식에 관해서는 우리 그 설명회 지난번에 했던 건 세특 설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다 이렇게 자세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형식적인 걸 보다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평상시에 공부를 기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진로와 딱 직접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학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미라는 거에 대해서 열정과 에너지가 있어서 그걸 갖다가 지적 호기심으로 항상 탐구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의 학생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게 꼭 전공 관련 과목이 아니어도 되는 거야. 응? 아까 그 이제 서울대 합격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언니 누나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걔 학생부를 보면 그 영어에서도 굉장히 본인의 어떤 진로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많고요. 국어에서도 많고요. 각 과목별로 이렇게 다 녹아 있어요. 다 녹아 있어. 나중에 이제 그 학생이 동의를 하면 내가 이게 좀 발췌를 해갖고 보여줄 용의도 있어요. 개인정보니까 내가 이렇게 오픈을 못하죠. 선생님 다 봤지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평상시에 그냥 공부만 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고민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면 공부만 잘하는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공부만 잘하는 애들은 자 대학에서 학생을 뽑았어요. 그 학생을 4년 동안 잘 가르쳐서 이제 사회에 내보냈어. 그러면 걔가 사회에 나가서 지만 알고 예를 들면 의사를 그 만들어 갖고 이제 졸업을 시켰단 말이야. 근데 걔가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인간적으로 이렇게 좀 걱정해주거나 고민해주거나 그런 의사가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의사가 아니고 정말 돈만 벌려는 의사가 된다면 걔는 졸업해서 그 대학을 욕먹이겠죠. 아우 저 대학 애들은 왜 다 저 모양이냐. 얘들이 이기적이고. 그럴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면 그 대학을 그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나가서 그 대학의 어떤 그 명성을 갖다가 높이고 명예가 되려면 그 사람이 기능적으로 공부만 잘하고 성적만 잘 이러면 안 되겠죠. 뭐가 있어야겠어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죠. 다른 사람 생각을 할 줄 아는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소통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뭐 리더십이라는 게 뭐 회장을 몇 번 했나 그런 게 아니죠. 그런 형식적인 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사소한 거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어떤 이제 그 군대가 있는데 적진 깊숙이 침투했다가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야. 전투 식량이 다 떨어졌어. 그래갖고 어렵게 이렇게 쫄쫄 굶다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지휘관은 밥을 제일 마지막에 먹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밥을 제일 마지막에 먹는다고. 왜? 다 배고프지만 내가 먼저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부터 채워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리더십이라는 게 앞에 나가서 깃발 들고 따라라! 나를 따라라! 이것만이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야. 아주 작은 거에 리더십은 다 녹아있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의 미학을 이해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리더십이라는 건 사실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이해 가시죠? 예, 그런 마음이 없으면 대학은 그 학생을 그렇지 않은 학생을 가능한 골라내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서류에서는 선생님이 얘기한 그런 것들이 녹아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단계를 통과했어요. 1단계를 통과했어. 그래갖고 2배수만 딱 남았어. 예를 들면 한 과에서 20명을 지역균형으로 선발하는데 40명이 선발이 됐어. 그럼 그 40명의 서류 점수는 어떨까요? 다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죠? 다 뭐 전교 1등이고 내신도 다 1등 아니면 2등이고 그럴 거 아니야. 학생부상에 녹아있는 이렇게 다 좋을 거잖아요. 거기에서 또 골라내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는 여기 뭐 1단계 점수가 70%라고 돼 있고 2단계 점수가 이제 30%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70%는 다 동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면접 100%야. 그래서 면접이 정말 중요한 거야. 면접이. 그래서 면접을 우리가 보통 대학별 고사라고 하는데 대학별 고사라는 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학교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대학이 학생을 뽑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학생을 만나보고 뽑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출제를 누가 하는 거야? 대학에서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대학별 고사라고 부르는 거지. 내신은 어디서 출제? 고등학교 출제하잖아. 수능은 어디서 출제? 수능 요새 아주 시끄럽잖아. 이번에 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 잘못했다고 지금 뭐 욕먹고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수능은 그 국가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거고요. 대학별 고사는 누가 출제한다고? 대학이 출제하는 겁니다. 그 대학에서 그 대학의 단일 애들만을 뽑기 위해서 그 대학 교수님이 출제한 문제를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대학에서 가장 신뢰하는 시험은 뭐야? 대학별 고사야. 그러니까 우리는 대학별 고사를 잘 봐야 붙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뭐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 다음에 이런 뭐 학교장 추천, 그러니까 내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류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록들 이런 건 왜 필요한 거야? 면접 볼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그럼 면접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공부했던 수능 등급이나 아니면 내신이나 아니면 학생부상에 다 기록됐던 것들은 다 동점이라고 보는 거고, 그죠? 진검승부죠. 그렇죠? 대략 짧으면 한 10분, 길면 20분, 10분에서 20분 사이 면접 끝나요. 그러면 그 면접을 하고 있는 면접관이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 앞에 쓸 때까지 몇 년 동안 준비해서 수능 등급도 맞추고 내신도 따고 딱 쓴 거야. 근데 그 마지막에 10분 15분 말 잘못해갖고 떨어지면 정말 허무하겠죠. 그렇죠? 그럼 대학별 고사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답 다 있어요. 따뜻한 눈빛. 그 다음에 자기 전공에 대한 관심. 알겠지? 근데 지적 호기심 이런 것들이. 그렇죠? 다 녹아있는 그런 것들 갖다 이제 묻고 답하고 하는 거죠. 많이 물어볼수록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면접 시간이 짧으면 불합격 확률이 높은 거고 면접 시간이 길면 그래서 면접장에 들어가면 가능한 한 말을 많이 해야 돼. 뭐 이런 건 나중에 여러분 고3 때 또 얘기해 주겠지만
대학 標準 준비는 이렇게 뭐 6주 완성, 8주 완성, 겨울방학 완성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겨울 면접 준비라는 건 늘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클래스 같은 것도 사실 면접 준비의 다 일부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이 클래스 같은 수업을 이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공부를 하자라고 했을 때, 이런 수업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저도 할래요 그러는 애들은 없어요. 왜죠? 그거는 그냥 지금 바빠 죽겠는 수학 숙제도 못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이 클래스 수업을 모든 학생 다 듣게 하잖아. 그죠? 이유는 뭐죠? 소양이죠, 소양. 기본적인 소양. 여기서 소양이라는 건 지적 소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그 지적인 사람들끼리, 지식인들끼리 아카데믹한 내용을 갖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급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10분, 15분 동안 말을 하지. 여러분, 그 면접 15분이라고 하지만 이 15분 말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야. 하나의 주제를 갖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상을 갖고 그 앞에 앉아 계신 교수님들이, 선생님은 굉장히 젊은 편이지. 예를 들면 원장실에서 여러분하고 선생님하고 1대1로 여러분의 신상에 관한, 여러분의 어떤 학업 성취에 관한 얘기를 한 15분 동안 선생님이 콕콕콕 집어갖고 막 얘기한다고 그래봐. 여러분들 막 얼어붙을걸? 근데 그나마 나는 가끔 보는 사람이잖아. 여러분들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나마 편하단 말이야. 근데 이 교수님 태어나서 처음 봤지. 그렇지? 그분이 보통 3명이 하거든요. 면접관이 3명이 앉아있어. 안경도 이렇게 안 써. 이렇게 써. 이렇게 쓰고 봐. 어디 보자 이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학생부에 기록돼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 중에서 콕콕 집어내죠. 요 책, 이 책 읽고 네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어? 그 책에 나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근데 실제로 읽지도 않은 책을 막 써놓으면 그러니까 그 당연히 그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독서 관련 그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당연히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데, 거기에 써 있는 그 표면적인 그런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심층적인 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대답을 하면 뎁스를 하나 더 파는 거죠. 또 물어보는 거죠. 대답을 하면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럼 붙은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첫 번째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안 나오면 힌트를 주겠죠. 이런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대답을 못하면 끝난 거죠. 면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정말 무서운 시험이에요. 그리고 평상시에 여러분의 삶이 면접 준비가 아니면 면접이라는 시험을 합격할 수 없어요. 절대. 이게 잠깐 대비해서 되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면접 준비를 잘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책 많이 읽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클래스 수업 듣고 있는 박성준 선생님이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우리 김영준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세요. 틈만 나면. 아무 뭐 이렇게 별 내용이 없어 보여도 그런 대화를 충분히 하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대화를 많이 해요. 대화를. 피하지 마시고 절대. 모르면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적인 대화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지적인 대화를 하는 거에 익숙해야 돼. 그게 몸에 배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자식들에 대한 애정 그 하늘을 찌르시겠지만 사실 부모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뭔가 지적인 대화를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지? 쉽지 않지.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은 걸 수도 있고 굉장히 학원에 머무르는 시간도 많고 학원에서는 여러분들이랑 그런 아카데믹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라고. 평상시. 자세하게 물어보고. 알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회 내신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냥 단편적으로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그 밑에 있는 그런 베이스가 다 있거든요. 배경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민족주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럼 이제 민족주의의 발생부터 해서 민족주의가 처음에 언제 생겼다. 유럽에서 처음에 이제 민족주의가 어떻게 생겼다. 그 다음에 19세기, 20세기에 민족주의가 어떤 식으로 발현됐고,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이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민족주의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21세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글로벌리제이션이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BTS의 뭐 이런 그 오징어 게임의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에 어떤 공감을 얻고 있잖아. 그럼 이런 현상이 민족주의가 희미해진다는 걸 의미할까요? 뭐 이런 게 면접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민족주의라는 게 현대사에서 의미가 있나요? 어차피 기업도 글로벌 기업이고 전부 다. 그렇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이 민족주의가 의미가 있다 없다가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답변을 하는 과정에 민족주의가 처음에 언제 생겼고 중세 해체 과정에서 생긴 거거든. 유럽 중세 해체, 유럽 중세가 유럽 근대로 넘어가면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처음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민족주의끼리 부딪힌 게 1차 세계대전이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다음에 현대 이제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민족주의가 색깔이 옅어지는 듯 했으나 거꾸로 뭐 어떤 자원이기주의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자원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그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자원을 이용한다면 그 굉장히 좀 민족주의가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분단에 있어서 그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우리 민족의 문제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들을 배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라는 건 여기저기에 다 녹아 있는 거야. 앞으로 미래 사회에 민족주의가 없어질 듯하지만 민족주의가 여전히 우리 삶에 뼛속 깊숙이 그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언제 알 수 있냐면 월드컵 할 때 알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한민족이라는 생각 별로 안 하다가 월드컵 할 때 보면 전부 다 애국자로 변하잖아. 맞지? 다 뛰어나가잖아 광화문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막 잉글랜드하고 프랑스하고 월드컵 결승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럽 들썩들썩하죠. 민족주의 여전히 살아 있죠. 그죠? 우리의 뼛속에 흐르고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를 알더라도 이렇게 깊게 옆으로 위아래로 한 시대 내에서는 유럽으로 미국으로 아니면 아시아 여러 국가까지 하나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그다음 그 개념이 만들어진 어떤 역사적인 깊이도 이해하고 알겠지? 이런 식으로 사고해야 되는 거야 항상. 그냥 딱 단편적으로 이게 뭐예요? 그래 답이 몇 번이에요? 이런 사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대학 변호사 준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책을 읽는 것 갖고는 좀 안 되고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해 가시죠? 뭔 얘기인지. 그래 서울대 지역균형 면접은 다분히 이게 학생부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깊이 있는 문제를 물어본다기보다는 그 학생이 이제 학생부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기반으로 문제를 물어보거든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약간 다릅니다. 일반 전형하고는. 자, 근데 수시 일반 전형인데 일반 전형은 이거는 학교 잡시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이 많은 학생들이 전부 다 넣을 수 있는 전형이에요. 지원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론 이제 남들이 좀 비웃을 수도 있겠죠. 쟤 서울대 왜 넣었대? 뭐 이렇게. 아니 내가 늦게 따는데 어떡할 거야? 나중에 그래도 나 서울대 원서 접수해 온 사람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일반 전형은 이제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단계는 서류 평가 100%인데 이게 오해가 있죠. 이제 보통 서울대 요강 수시 요강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잘 가지는 오해가 뭐냐면 첫 번째 지역 균형은 내신 중심이고 여러 지역에서 오니까 이건 이제 일반고를 위한 전형이고 그다음에 일반 전형은 뭐 내신이 들어간다는 말이 없잖아. 학교장 추천도 없잖아. 한 학교에 명수 제한도 없잖아. 그러니까 특목고나 자사고를 위한 전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학원에 여태까지 서울대 합격생도요. 서울대 지역균형 합격생보다 일반 전형 합격생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고 애들도 지역균형 서울대 일반 전형에 얼마든지 원서를 넣을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보통 우리 학원 아이들이 이제 원서 넣는 포맷을 보면 지역균형도 넣을 수 있고 일반 전형도 넣을 수 있으면 보통은 지역균형을 넣어요. 근데 지역균형을 넣기 애매한 1.4 아까 선생님이 1.3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된다 그랬잖아. 1.4, 1.5, 1.6, 1.7, 1.8, 1.9인데 얘가 서류 통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내신만 갖고는 그러니까 내신이 1점대면 사실 다 똑같거든요. 1등이 아니라 추천을 못 받지만 서류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얘가 서류 통과를 됐을 때 2단계에 보는 이 심층 면접을 갖다가 잘 볼 수 있는 애다. 그러면 넣는 거죠. 예, 지금 우리 학원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서울대 그 아이들이 뭐 다 끝나고 발표만 기다리고 있지만 걔네들이 이제 지역 규모보다 일반이 더 많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지역 균형은 일반 전형은 이 지균에 비해서는 내신보다는 이런 서류 비중이 훨씬 더 큰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이제 학생부에 뭐 이런 저런 것들이 막 녹아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일반 전형은 그런 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본인이 전공과 관련해서 딱 이렇게 좁은 건 아니에요. 좀 넓게. 옛날에는 이거를 갖다가 전공 적합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이제 생명과학과를 가겠다. 그러면 이제 생명과학과 관련된 등급이나 아니면 생명과학에 있는 세특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전공 적합성이란 말보다는 계열 적합성이라고 해서 넓게 보는 거예요. 생명과학을 전공한 아이지만 생명과학 공부하는데 사실 다른 과학도 굉장히 중요하잖아. 화학도 중요하고 물리도 중요할 거 아니야. 좀 넓게 봐주는 거야. 넓게. 이해가지? 그래서 이제 계열 적합 자연계 아이들은 이제 수학과학이죠.
계열에 적합한 그런 과목이 얼마나 심층적으로 학생부가 구성이 돼 있느냐, 이 아이가 그것과 관련된 탐구 활동을 얼마나 깊게 했느냐, 이런 거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보는 거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예전에 이 일반 전형의 이름이 특기자 전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옛날에 지역균형하고 특기자 전형이 있었는데 특기자 전형 이름이 바뀐 거야, 일반 전형으로. 그러나 특기자 전형으로서의 성격을 여전히 갖고 있지.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야, 너 옛날에 특기자 전형 너 그럼 선생님 저 특기자가 아닌데요? 원래 특기자 전형은 특기자를 뽑는 게 아니야. 특기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뽑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기가 없어도 다 뽑힐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 전형이 물론 지역 규정이 일반고가 압도적으로 많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 전형은 그 일반고 아이들이 다 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의 절반이 일반고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5대5라고 보면 돼. 거의 5대5라고 보면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그래서 일반고 아이들도 이 일반 전형 충분히 갈 수 있다. 단 이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왜 지역 균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데 일반적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을까? 이거 무슨 차이냐면 지역 균형은 사실은 내신하고 학생부만 보고 면접 갖고 뽑는 거기 때문에 얘가 그 학교에서만 딴 그 내신이라는 그 점수를 보고 얘가 전국적인 단위에서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아이인가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역 균형이나 전형이. 성적이 내신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수능이라는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장치를 만들어서 네가 웬만큼 전 과목에 걸쳐서 이 정도 공부는 하는 아이여야 돼라고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거야. 근데 일반 전형은 왜 최저학력 기준이 없냐면 얘가 있는 거야, 얘가. 이 시험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시험을 붙을 정도의 아이라면 굳이 이걸 안 봐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이게 얼마나 어려우면 우리나라의 제일 어려운 시험이에요. 제일 어려운 시험. 아시겠죠?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문제를. 뭐 쫄지 마세요. 뭐 할 수 있어요. 남들 다 하는 건데 왜 못해? 아니 왜? 아니 학원에서 합격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랑 비슷하게 출발해서 이걸 해낸 애들이 있다는 얘기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것도 우리 학원 자랑 같지만 서울대 일반 전형 수업을 개설할 수 있는 학원은 우리 학원밖에 없어요. 이 근처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올해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우리 아이들이 이 서울대 일반 전형 시험 봤을 때 걔네들이 면접 준비를 다 우리 학원에서 했어요. 다 있어, 학원의 선생님들이. 문과 일반 전형은 8층에 있는 우리 그 한정민 선생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생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클래스 하는 박성재 선생님, 그 다음에 김영준 선생님, 이 4명이 전부 다 그 서울대 일반 전형 문과 면접을 그 수업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과는 수학은 우리 전용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만날 기회가 없었지만 나중에 만나겠죠. 전용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서울대 일반 전형 수학 수업을 매년 올해도 진행했고 진행하시죠. 물리는 우리 황상석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진행하시고 화학은 고학년 선생님이 진행하시고 생명과학은 이제 김태훈 선생님이라는 분이 진행하시고 지구과학은 전용석이라는 선생님이 진행하시고 이게 전 과목에 걸쳐서 이런 서울대 일반 전형 면접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다 있어요. 그런 유일한 학원이에요. 여러분들 운 좋은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만 가. 여기만 통과해줘 제발. 통과해주면 그러니까 뭐 무슨 학원이 학원 자랑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학원 자랑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좋은 학원인 거지, 그렇지? 아니 우리 학원이 좋은 학원이고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좋은 학원인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렇다. 자, 그래서 수시 일반 전형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류가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건 느낌이 오죠. 어떤 건지 전공 관련성이 훨씬 더 계열 관련성이 훨씬 더 높다. 그다음에 이제 정시는 사실 정시까지 가면 안 돼요. 수시에서 붙어야 돼. 근데 이제 서울대 입시호강 설명을 하는데 정시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 건데, 자 서울대를 정시로 붙는다는 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서울대 정시 가려면 다 1등급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1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몇 개 틀렸냐가 중요해요. 다 합쳐서 몇 개 틀렸냐. 뭔 말인지 알겠지? 이제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 좀 어려웠어요.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 좀 어려웠는데, 어려워서 조금 어려우면 이게 좀 떨어지거든요. 정시 컷이 떨어지는데, 지금 우리 여태까지 확인된 바로 이제 제일 잘 본 애가 수학 1등급이고 영어도 1등급이고 영어 2등급이다. 영어 2등급이고 그 다음에 과탐 2개 다 1등급이고 국어가 2등급인데 1점 차이로 2등급이야. 근데 얘는
평상시 같으면 서울대를 좀 지원하기가 어려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한번 시켜볼 생각이에요. 올해는 너무 어려워서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는 이게 막 그 플럭추에이트하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불수능이라서 좀 예외적인 케이스, 영어 2등급이라도 서울대 붙을 수 있어요. 서울대는 특이하게도 영어 점수를 합산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감점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약간 감점 당한 걸 다른 과목에서 국어나 수학에서 메꿀 수 있으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수능을 갖다가 반영하는데 수능 반영은 그 국영수를 표준 점수로 반영하거든요. 표준 점수라는 건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표준 점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수학 1등급 컷이 92점이다. 그럼 이제 92점 갖고 1등급 받은 애가 있고 96점 갖고 1등급 받은 애가 있고 100점 갖고 1등급 받은 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문제 차이지만 이게 표준 점수로 가면은 이게 거의 10점 차이가 나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한 문제 한 문제가. 그러니까 정시는 어찌 보면 좀 살떨리고, 그러니까 정시로 이제 합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다 맞으면 돼요. 네. 다 맞으면. 다 맞겠다는 뭐 여러분 시험 공부하면서 내가 이 시험을 70점 맞아야지 80점 맞아야지 이런 목표로 공부하지 않잖아요. 일단 맞지를 못하더라도 목표는 다 뭐야? 처음에는 100점이죠. 100점 맞으면 되는 거죠. 다 맞으면 돼요.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정밀한 접근이 필요해요. 정밀한 접근이. 자, 그래서 수능 60%, 정시 지역 균형, 그다음에 교과 평가 40%인데 교과 평가는 사실 이 여러분들이 대부분 수시 서울대 지역 균형이나 일반적인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어떤 세특이나 아니면 교과 성취도를 갖고 있는 학생은 교과 평가는 다 만점이에요. 예, 교과 평가는. 이게 교과 평가라는 건 원래 없던 건데 옛날에 수능 100%였거든. 근데 이걸 넣은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그냥 수능에 올인한다고 학교 그 시험에 관해서 너무 관리를 안 하는 애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좀 그 교과 평가를 집어넣은 이유는 그 좀 특수한 고등학교 있죠. 자사고나 특목고나 그런 애들이 너무 학교 생활 개판으로 하고 수능만 잘하는 그런 애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손해볼 게 없어요. 이거 들어간 게. 알겠지? 그리고 교과 평가는 그 수시처럼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고요. 정시 일반은 이제 1단계 수능 100%죠. 비슷한데 일단 보고 2단계 교과 평가를 20% 넣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런 장치를 넣은 거죠. 사실 여러분들한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정시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 자, 이 구조는 어쨌든 이랬어요. 네 가지의 이제 시스템이 있고 교과 평가라는 걸 좀 볼까요? 교과 평가는 처음에 뭘 보냐면 교과 이수 현황을 보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이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학생들이 선택할 때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어려운 과목. 그 다음에 선택자 수가 되게 적은 과목.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여고를 갔어? 여고를 갔는데 나는 물투를 하겠다. 이건 거의 자살특공대처럼 그러니까 불을 이고 아니 이렇게 집단을 이고 불로 뛰어들겠다는 얘기거든. 너무 선택자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라면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야죠. 너무 당연히. 그런 애들 더 멋있게 보는 거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제 필수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기능적으로 수학과학만 잘하는 애를 뽑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문과적으로도 골고루 필요한 그 이수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 골고루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고 과학도 투 과목을 그 정시에서는 투 과목을 서울대는 지금은 원 하나 투 하나예요. 그러니까 물화생지 원 중에서 한 과목 이과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물화생지 투 중에서 한 과목 이렇게 원 하나 투 하나 이렇게 돼 있거든. 그렇게 두 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갈 때 되면 바뀌어요. 원도 되고 원투도 되고 투도 돼. 그럼 누가 투를 하겠어? 전부 다 원을 하지. 그러겠지. 근데 그 대학에서 모를까? 그러니까 원을 한 애보다 원투를 한 애 가산점을 주고 투를 하면 또 가산점을 주고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안 돼.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판단을 해야 돼. 왜냐? 그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 이제 과학이 원 과목이 있고 투 과목이 있는데 원 과목은 상대평가고 투 과목은 절대평가예요. 그 절대평가인데 투 과목을 공부하는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시험 문제 굉장히 쉽게 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이제 그 절대평가에서 등급을 A 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대학에서 다 알 거잖아요. 그리고 대학에 계신 특히 이제 이과 교수님들이 지금 계속 그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아이들이 투 과목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오게 되면서 아이들의 과학 수준이 자꾸 저하된다는 거야. 걱정하거든.
거꾸로 그래서 투 과목을 공부를 자기가 적극적으로 한 애들, 그런 애들 좋아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과 같은 경우 그래요. 그래서 과학도 이게 참 딜레마예요. 이게 보통 이게 투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학원은 고집스럽게도 투를 가르치거든. 왜 그런지 알지? 투 수업한다 그러면 애들이 안 한다 그래. 그래서 선생님 고집스럽게 투를 가르치거든. 반드시. 심지어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투를 먼저 해요. 여름 겨울방학 때 수업, 생명과학 선택하는 수업 들을 텐데 투를 먼저 해, 원보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아이들의 지향성이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정도를 노리는 학생들이라면 원이냐 투냐를 편식해가면서 공부하는 애들은 그런데 못 가요. 원이냐 투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나는 그냥 그 과목이 궁금하고 그 과목이 좋고 그 과목에서 뭔가 새로운 걸 알아가는 게 기쁜 거야. 그런 학생들한테는 원이건 투건 무슨 의미가 있어? 다 좋은 거지. 그지? 나의 삶에 에너지와 기쁨을 주는 과목들인데. 맞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투까지 가르치리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통합과학에 있는 그 생명과학 관련 파트가 원 관련 내용보다는 투 관련 내용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기왕 배우는 거 어차피 다 할 거 1학년 때 통합과학 세특도 써야 되고 내신도 해야 되고 하니까 투 관련 내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원을 하자 이거야. 어차피 다 할 거니까. 이해 가시죠? 문제. 그런 학생들만 우리는 받아서 그런 학생들을 하고만 대입을 준비하는 거죠. 선생님 저는 투를 안 할 건데 어려운데 필요도 없는데 이러면은 저기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안 놀아요 같이. 이해가? 뭔 얘기인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학업 성적. 이거는 뭐 성취도를 그렇게 빡빡하게 보는 건 아니라서 서울대 수시를 준비할 정도의 학생들이라면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세특은 이것도 역시 평가를 하는데 크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시에 이런 그 교과 평가를 따로 신경 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서울대 준비는 뭘 중심으로 가야 된다? 수시냐 정시냐? 수시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해야 되죠. 1학년이 딱 지났어. 1학년이 딱 지났는데 1점대에 있다 내신이. 그럼 계속 수시 준비하면 되죠. 2학년 1학기가 됐어. 망쳤네. 근데 내신 2점대로 떨어졌어. 근데 나는 서울대 아니면 안 가. 그럼 접어야죠. 수시 접고 정시 오리. 수능을 다 맞겠다. 가능합니다. 그런 똘끼가 충만한 학생 아주 좋아합니다. 아니 해내겠다는데 뭘. 해내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알겠지? 뭔 얘기인지? 자, 교과평가에서 아까 이수 과목, 모집 단위 관련된 필요한 과목을 다 이수를 했느냐. 그 다음에 교과 성취도, 과목 수준, 수강자 수, 원점수, 평균, 성취도를 보면 이런 거를 다 고려한다. 그러니까 그 선택자 명수가 작다고 해서 불리한 건 절대 아니다. 도전적으로 해라. 필요한 걸 해라. 뭔 말인지 알겠죠? 골고루 해라. 이과라고 문과 과목 안 하지 말고, 문과라고 이과 과목 안 하지 말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해내라. 알겠죠? 뭔 얘기인지. 명수 같은 거 두려워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업 수행의 충실도, 아까 이제 세특이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 학교 공부 열심히 해주면 과목 선생님도 열심히 써주실 거니까 뭐 이런 것들을 교과 평가에서 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질 만한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을 보겠습니다. 모집 단위는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어떤 단위를 뽑느냐 이런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인문대학이 일단 여러분들이 그 대학의 어떤 그 단과대 편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문과는 일단 인문대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구별이 알 듯 모를 듯 좀 쉽지 않은데, 이제 대학 편제상으로는 그 인문대학은 보통 이제 문, 그 다음에 사, 그 다음에 한자 써서 미안한데 써줄게 한글로. 요걸 보통 이제 인문대학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문은 이제 문자가 들어가는 학과들이죠. 국문학과, 영문학과, 중문학과, 뭐 동문학과, 불문학과.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사는 역사가 들어가는 그런. 그래서 이제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뭐 서양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이런 게 이제 사고요. 그 다음에 철은 이제 보통 일반적인 대학은 철학과밖에 없는데 서울대는 철학과가 따로 있고 미학과가 따로 있고 종교학과가 따로 있어요. 철 관련 학과도 이제 3개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 인문대학이라고 그러고, 자, 직윤으로는 다 뽑는 거죠, 먼저. 이게 27명을 먼저 뽑고 나중에 이제 계열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역사학부는 따로 뽑는 거죠. 역사학부도 처음에는 같이 뽑았다가 나중에 2학년 때 국사로, 동양사로, 서양사로 나눠지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일반 전형. 이렇게 지금 이 명수를 봐도 이제 일반 전형이 훨씬 많죠. 그렇죠? 훨씬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시는 뭐 여기 역시 직윤보다는 일반이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인 많고 직윤이 적다고 해서 직윤이 더 불리하다고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 알겠지? 그렇게 그런 이제 편견을 가지지 말자. 이게 이제 일단 인문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대학은 이제 정치외교학부. 원래 옛날에는 정치학과 외교학과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합쳐져 있습니다. 정치외교학. 그다음에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그 다음에 심리학, 그 다음에 지리학,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 그 다음에 언론정보학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서울대 문과는 막 고민을 하잖아요. 막 들어가기 전에 무슨 과를 갈까, 뭐 정치외교학과를 갈까, 사회학과를 갈까, 뭐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일단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학과와 학과 간의 경계라는 게 딱딱 나눠지지 않아.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선생님도 전공은 역사를 했지만 선생님 역사 관련 그런 수업보다 다른 수업을 훨씬 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인류학과 수업을 듣고 싶다 그러면 인류학에 개설된 어떤 수업을 들으면 내 전공을 인정을 해줘. 내가 뭐 정치학과 수업을 듣고 싶다, 경제학과 수업을 듣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 그걸 우리 전공으로 인정을 해줘. 이런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과에 대한 고민은 사실 문과는 그렇게 피곤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그런 거다. 그래서 명수는 이제 대충 이렇게 이제 뽑는다. 여기도 역시 직윤이 이제 그 일반 전형보다는 숫자는 훨씬 더 적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보통 이과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 오래 하면 그죠? 선생님 이런 얘기가 재밌는데 나는 마음 같아갖고는 하나하나 다 얘기해주고 싶은데 다 여기 뭐 공돌이들이라. 자, 그다음에 자연과학대학 이과의 편제는 크게 자연대가 있고요. 자연과학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과대학이 있죠. 물론 이제 몇 개 더 있지만 크게 큰 줄기가 이 두 가지죠. 이 자연과학대학은 순수학문을 하는 거죠. 그렇죠? 순수학문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수학과가 있겠죠. 수학과를 이제 수리과학부. 이것도 이제 옛날에 수학과하고 계산통계학과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 이게 합쳐지면서 수리과학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리과학부와 이제 통계학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천문학부가 있는데 거기에 물리학 전공이 있고 천문학 전공이 있고. 여러분들 이제 물리 수업 가르치게 되는 우리 황상국 선생님이 서울대 이제 물리학부 출신입니다. 물리학부 출신 석사도 거기서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부가 있고 생명과학부가 있고 지구과학, 환경과학부 전부 다 순수과학들이죠. 여러분들 이제 생명과학 가르치게 되는 김태훈 선생님이 서울대 또 생명과학부 출신이세요. 박사까지 했죠 거기서. 전공은 미생물학이고. 예. 그분들한테 배워서 그분들의 후배가 되면 가장 아름답죠 그림이. 그렇죠? 그래도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학부를 갖다가 이제 물리학과를 선택했다고 해서 평생 물리학만 해야 되는 건 절대로 아니야. 학부에서 물리학을 하고 나중에 석사에서 딴 걸 해도 되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선생님 고등학교 선배 중에 물리학과 나와서 지금 IT 계열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전혀 전공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결정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지금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시면 돼요. 하고 싶은 거. 이게 좋아. 재밌을 것 같아. 특히 서울대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이게 이제 학문과 그 학과와 학과 간의 융합도 굉장히 강하고요. 대학원에 가면 학부에는 전공이 없어. 학부에는 과가 없는데 대학원에 가면 막 생겨.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생기냐면 그 대학원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데 여러 학과의 인력들이 필요한 거야. 그럼 이제 협력과정, 합동과정 그래갖고 막 만들어. 그럼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부에서 한 전공 갖고 꼭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선택하고 싶은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간호대학이 있고 경영대학이 있고 이렇죠. 예, 경영대학은 단과대가 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 예, 서울대 정문 딱 들어가면 왼쪽에 운동장 알아요 혹시? 왼쪽 운동장 그 바로 위에 있는 게 바로 경영대학이에요. 제일 입구에 있습니다 경영대학이. 예. 거기에 보면 이제 동원관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고요. 그 여러분들이 참치로 유명한 동원참치 아시죠? 거기서 돈을 대서 그 건물을 지어줘서 건물 이름이 동원관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면 일식당이 있어요. 참치도 팔아요. 여러분들 가서 먹을 수 있어요. 저 서울대생 아무 상관없어. 돈만 내면 누구나 다 팔아요. 엄마 아빠한테 외식하러 갈 때 거기 가자 그러세요. 가깝잖아. 정문 앞에 차 대놓고 걸어가도 돼요. 가까우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서울대는 식당이 한 20개쯤 있을 거예요 아마. 다 있어요. 중식당, 이태리 식당, 일식당, 한식당. 그다음에 뭐 조그마한 뭐 짜장면 짬뽕 파는 집, 설렁탕 파는 집, 치킨 파는 집, 맥주도 팔아. 오, 정원이 막 좋아하는데 먹는 얘기 여태 가만히 있다 먹는 얘기하니까 갑자기 급발가졌어 얘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단과대들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공대인데
건설환경공학부라는 건 이제 건축공학과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축공학과고 기계공학과도 이름이 이제 몇 번 바뀌었는데 기계, 항공, 우주 뭐 이렇게 바뀌었다가 지금 기계공학부 이제 가장 그 공대에서 제너럴한 과가 이제 기계공학과죠. 진출 범위도 가장 많고 그만큼 인기도 많고 그다음에 재료공학과가 있고 그다음에 재료공학은 말 그대로 이제 소재 같은 걸 연구하는 그런 학과죠. 그다음에 전기정보공학부가 있고 컴퓨터공학부가 있는데 저 두 개는 옛날에는 다 이제 같은 군이었어요. 근데 컴퓨터공학부는 쉽게 얘기하면 좀 하드웨어 쪽이 강한 거고요. 근데 전기정보공학부는 똑같은 컴퓨터를 다루는 건데 여기는 소프트웨어 비중이 좀 높은 거고. 여러분들 수학 가르치고 김종환 선생님이 전기정보공학부 출신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화생공이라고 부릅니다. 화생공. 그죠? 화학하고 생명을 합쳐서 그걸 이제 공학으로 실용학문으로 다루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축학과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건설환경공학부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요. 뭐 하중을 견디네 못 견디네 뭐 이런 것들에. 그다음에 이제 건축학과는 그거보다는 이제 디자인이나 설계 쪽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 그런 학과죠. 이게 미술적인 감각이 있는 그런 이과 학생들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과죠. 건축학부. 그다음에 산업공학과는 좀 낯설죠. 이 산업공학과는 이제 그 공대 경영학과라고 불리는 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자동화 설비를 갖다가 이제 그 공장에다 짓는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갖다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 뭔 말인지 알겠지? 어떤 특정 분야의 공학을 공부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경영학이라는 게 그렇잖아. 이제 공장을 여러분들이 경영한다고 생각해봐.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최적화 얼마 전에 얘기했었죠. 어떻게 하면 최적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과가 이제 상공과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자원 딱 오죠. 원자핵 공학 딱 오죠. 발전소. 그렇죠? 느낌이 오죠? 그런 과들입니다. 그다음에 조선해양공학과. 우리나라 조선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거의 세계에서 원투를 다투는 조선 강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알고 계셨어요? 조선은 서울대 이제 조선해양공학과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 파워풀한 그런 과죠. 항공우주공학과도 우리 학원에 이제 그 인원고등학교 나온 그 용현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우리 학원 그 저기 보면 유튜브 채널 보면 거기 이렇게 쭉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용현이 인터뷰한 게 있어요. 인원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가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고등학교고요. 다 여러분들 서울대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편견이 있잖아. 어떤 고등학교 가면 서울대 못 간다. 그런 건 없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갑자기 그 얘기 왜 하냐면 용현이가 처음에 그 여러분들 나이 때 선생님이랑 딱 상담을 했을 때 선생님 물어보자 상담하면 나중에 너 그 뭐 하고 싶니? 뭐 진로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니?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걔 딱 첫 마디가 뭐였는 줄 알아? 저는 로켓 만들고 싶어요. 로켓을 만들고 싶대. 그래서 걔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대 로켓 동아리를 찾아갔어. 호롤 단신. 그래갖고 이렇게 누구세요? 물어봤을 거 아니야 대학생들이. 저 고등학생인데요. 나중에 여기 들어오고 싶어서 구경 왔다고. 들어오라고. 그 얘기가 뭐냐면 본인의 진로와 관련해서 그런 열정과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얘가 면접할 때 그 당연히 눈이 반짝반짝 빛났겠죠. 얘가 거기 갔거든요. 항공우주공학과.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게 그렇게 강하면 자 이런 그 본인의 뭐 그 꿈이 명확하다라는 것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 탐색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내가 뭘 전공하겠다는 것을 깊이 탐색하고 그거와 관련된 이런 활동을 하고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얻고 이해가지? 그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공대입니다. 이제 가장 학생들이 최근에는 이제 선호하는 그런 데고요. 그다음에 농생대도 지금 우리나라 먹거리 관련해서 이건 뭐 세계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옛날에는 그 농생대가 좀 저기 수원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이제 본교로 다 들어왔고 농생대 건물 제일 좋아 새로 져서. 아주 건물 좋습니다. 뷰도 아주 좋아요. 농생대가. 건물도 이쁘고 뷰도 좋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핫한 이런 데죠. 물론 그 커트라인은 아까 그 농경제사회학부는 사회과학대에 있는 경제학과보다 조금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밑에 응용생물화학부 저기는 이제 아까 화학생명공학과랑 좀 비슷하죠. 그렇죠? 거기보다 커트라인은 좀 낮아요. 낮긴 한데 굉장히 유망한 분야가 많고요. 여기도 뭐 이렇게 농대라고 이렇게 우습게 볼 분야는 아니다. 본인이 농업에 관심이 있으면 먹거리에 관심이 있으면 미래 먹거리에 관심이 있으면 지금부터 여기에 있는 전공 중에 하나를 딱 찍고 준비하는 것도 절대 나쁘지 않아요. 선생님 오히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아직까지 지금 여러분 나이 때 이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은 없거든.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렇게 서울대 홈페이지 가면 다 있습니다. 이거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범대학이 있고요. 사범대학은 명수가 굉장히 작아요. 명수가 왜 그런지는 아시죠? 교원의 숫자가 학생이 점점 줄어들고 교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사범대는 어찌 보면 약간 존폐 위기까지도 막 나오는데 명수가 너무 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서울대 사범대는 잘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이게 사범대라고 그냥 교육 관련 그런 연구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사회교육과다 그러면 사회교육과에서 경제학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사회학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은 다 사회학자고 경제학자고 다 그래요. 다만 이 사회학과나 경제학과에 계신 분들하고 연구 방향이 다르거나 그래서 편제상 여기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야.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범대 갔다가 그러니까 학부로 수학교육과 갔다가 나중에 대학원을 수리과학부로 가고 그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아주 왔다 갔다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범대 나온다고 전부 다 선생님 되는 건 아니야. 법적으로 사범대 나오면 선생님 돼야 된다라는 것도 없고 본인이 들어가서 본인의 진로와 맞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지금 여러분들 그 화학조교 일주일에 요새 3일씩 나오는데 예빈이가 그 구암중 그 단거꾸를 나와서 화학교육과를 지금 1학년이잖아요. 간 아이인데 걔는 딱 들어올 때부터 뭐 하고 싶냐면 선생님 하고 싶다. 어떤 과목이 제일 좋아? 화학. 그래서 화학교육과 갔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뭐. 그러다 이제 화학교육과를 다니다가 애들 가르치는 것보다 화학 연구하는 게 더 재밌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또 이제 대학원을 또 화학과로 가면 되는 거지. 그죠? 그 사전 작업으로 이제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전공 들으면서 화학과 개설돼 있는 그런 수업을 또 들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학과와 학과 간의 어떤 경계나 이런 게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야. 얼마든지 이동 가능하니까 너무 이렇게 학과에 매몰돼서 그럴 필요는 없다. 자, 생활과학대학이 있어요. 소비자 아동학부는 소비자학과 아동학의 결합입니다. 여러분 트렌디 코리아라는 책 알아요? 트렌드 코리아 2021 서점 가면 그런 책 있죠. 그 책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서울대 김난도 교수인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야. 소비자학이라는 건 그 트렌드 코리아를 보면 소비자학이 뭐 하는가를 알 수 있는 소비자들이 이제 어떻게 바뀐다라는 걸 분석하는 거죠. 소비자가 어떻게 바뀐다를 분석한다라는 건 지금 대한민국을 분석하는 거야. 뭔지 알겠죠? 트렌드 코리아 같은 책은 여러분들 머리 아플 때 한 번씩 읽으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머리가 더 아파지긴 하겠지만 재밌어요. 되게 매년 한 권씩 나오잖아요. 김난도 교수 혼자 쓰는 건 아니고요. 아주 유명한 책,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 책의 저자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알려나 모르겠네.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수필 알아요? 해가 좀 뭐 이렇게 슬리퍼를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가 집 근처에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수필이 있는데 질환지교란 말 국어 시간에 사자성어 배우면서 그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수필인데 그걸 쓰신 유한진 교수도 여기 출신이고 멋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다음에 식영과 의료학과. 의료학과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김태희가 의료학과 출신이죠. 김태희 알죠? 비의 와이프. 그렇죠? 의료학과. 다른 학과는 다른 대학은 보통 의상학과 아니면 의상 디자인학과 이렇게 되는데 서울대만 좀 이름이 독특해요. 의료학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수의과 대학. 우리 학원 출신이 서울대 수의대를 3명 갔지 지금까지. 선생님 기억으로 3명 갔는데 서울대 수의학과 그다음에 이제 약대가 있고요. 요새 가장 핫한 그다음에 의대가 있고. 그다음에 자유전공학부는 뭐냐면 처음에 들어갈 때 전공을 안 정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굉장히 높죠. 너무 매력적이잖아. 일단 들어와. 너는 모든 면에서 뛰어나니까 일단 들어와. 자, 그다음에 이제 치의대가 있고 이렇습니다. 치의대는 저기 가다 보면 서울대 이렇게 고개 넘어가다 왼쪽에 서울대 동물병원 있는 거 알아? 그 옆에 지금 붙어 있죠. 동물대 바로 옆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시 정원하고 이제 학과 소개를 간략하게 해줬는데 정원은 매년 변해요. 조금씩. 근데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꿈을 가지라는 뜻이죠. 학과를 보면 구체화되잖아요. 내가 어떤 걸 전공하겠다. 그러면 그 전공과 관련된 그 검색을 시작하시고 알겠죠? 그런 검색이 어느 정도 됐으면 그거를 갖다가 교과목이랑 연결지어서 학교에 있는 뭐 수행이나 아니면 보고서 같은 거 쓸 때 반영하시고 모르면 물어보시고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구체화 시키라고 학과를 소개를 했고요. 수시전형 경쟁률 생각보다 높지 않다. 경쟁률은 그 표로 나중에 선생님이 복사해 놓은 게 있으니까 표로 줄게요. 시간이 지금 별로 안 남아서
대략 아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뭐라 그랬어? 일반 전형, 심층 면접 문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번 샘플을 한번 어떤 걸 요구하는가? 평가 내용. 이 평가 내용 뭐 이렇게 이런 거죠. 계속 이 말이 등장. 전공적성과 학업 능력. 전공적성과 학업 능력. 계속 이 말이 등장하거든요. 전공과 관련된 학업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뭐 이런 걸. 자, 하는데 답변 준비를 보통 30분에서 45분. 이건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대기실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미리 줘요. 미리 주면 이제 막 푸는 거야. 풀고 그 푼 걸 갖고 들어가서 앞에 있는 면접관이신 교수님한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난 이렇게 풀었다고. 못 풀면 뭐 해야 돼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뭐 죄송하기. 그럼 이제 못 풀면 뭐 아예 못 풀지는 않겠죠. 좀 끄적끄적 못 풀겠죠. 그럼 힌트를 줘요. 힌트를. 이렇게 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힌트를 준다고. 다 풀고 들어가면 다 풀었다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 추가 질문을 해요. 그래서 면접이 여러분 그 대학별고사의 종류가 크게 구술이나 면접이 있고요. 논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면접이나 구술이 좀 쉬울 것 같고 논술이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면접이나 구술이 정말 어려운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논술은 시험관을 안 만나잖아. 문제지가 있잖아. 그것만 풀고 나오면 되잖아. 그치? 근데 면접이나 구술은 말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험지에 이렇게 내가 푼 것만 물어본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거기 없는 걸 물어봐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면접 관련 그런 어떤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게 뭐 교육과정을 벗어났네 안 벗어났네 이런 논쟁이 늘 있는데 다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했다 그래요. 근데 출제를 거기서 하면 뭘 물어봤는지 어떻게 알아 들어갔는데. 녹음을 할 거야 뭐 할 거야. 그런 거잖아. 그래서 정말 무서운 시험이에요. 면접이라는 시험은. 그래서 이런 데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평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계속 그 학과와 관련된 그 전공적성과 학업 능력을 평가한다. 수학과에서는 당연히 뭘 평가하겠어요? 수리과학부에서는 수학을 평가하겠죠. 화학과에서 뭘 평가하겠어요? 화학을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굉장히 어렵게 내는 거죠. 자, 이제 좀 문제를 볼게요. 이렇게 쭉 돼 있고요. 이게 사회과학대 문제인데 왜? 머리 아파? 한번 읽어줄까? 정치적 자유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서 강제를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뭐 알만한 얘기죠? 그렇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권력의 집중이 최대한 제거되어야 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상권 분립이 이루어지고 막 그렇죠? 혁명이 일어나고 그랬던 거죠. 경제행위의 조직을 정치 권력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시장은 이러한 강제력의 원천을 제거할 수 있다. 정치인들이 공산당 지지 혐의가 있는 영화산업 종사자를 업계에 퇴출시키려 했던 헐리우드 블랙리스트. 우리나라도 박근혜 때 비슷한 일이 있어갖고 문제가 됐었죠. 연예계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의 영역에 정치가 개입하는 거죠. 권력이. 자, 이 사건은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 자발적 교환을 막으려고 한 결탁이라는 점에서 자유를 파괴한 반자유적 행위였다. 블랙리스트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바로 이를 따르는데 큰 비용이 들도록 만든 시장 때문이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최대한 많은 돈을 벌려는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이라면 블랙리스트에 몰랐더라도 고용할 유인이 생겼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은 가명으로 극본을 쓰거나 새로운 제작사를 찾아가는 등의 대안적 방식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자유를 보호받을 수 있었다. 얼마 전에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던 볼테르 관련 지문이 생각나네. 기억나? 볼테르 관련 지문에서 이런 거 나왔었잖아. 자기의 필명을 그죠? 이름 숨기고 막 이렇게 썼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밑에는 이제 그와 이제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이 가 지시문하고 나 지시문을 읽고 문제가 중요한데 문제가 가와 나의 저자가 시장과 자유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한번 설명해 봐라. 자, 그러면 이제 시장과 자유의 관계잖아요. 이제 시장은 어떤 개념이에요? 경제학적 개념이죠. 자유는 어떤 개념이에요? 정치학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회과학 대학이니까 정치학과 관련된 그 다음에 그 경제학과 관련된 그런 기본 개념들의 관계를 실제 사례에서 녹여서 이해할 수 있는가? 그걸 갖다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이게 답이 없잖아. 차라리 수학 문제 하나 풀어라 그러면 풀겠는데 니네 다 이과 가야겠다. 그지? 눈빛을 보니까 문과에 맞는 학생들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를 갖다 이해하고 그걸 답변을 하고 이런 걸 갖고 지적인 대화를 주고받을 정도가 되려면 독서량이 어느 정도 돼야 될 거 감이 오죠? 어떤 느낌이.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수학 문제인데 여러분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1번. gx를
x의 5승을 gx로 나눠라. 와, 서울대 문제도 풀 수 있어. 와, 미쳤어?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과 문제가 아니라 문과 문제입니다. 문과 문제고요. 그 1번은 쉽죠. 근데 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2번 문제를 보시면 자연수에 대해서 fnx를 gx로 나눈 나머지를 라고 하자. an, bn, cn, dn은 정수고 n이 1보다 큰 자연수에 대해서 an equal bn bn 뭐예요? 곱하기예요? cn은 an equal bn, cn equal 0임을 증명하라. 수열하고 이제 그 자연수 개념을 묶어서 나머지 정리하고 묶어서 문제 출제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든 n이 1인에 대하여 an 제곱 플러스 an dn 마이너스 dn 제곱의 값을 구하라. 이게 이제 일정한 값을 가지니까 구하라 그러겠죠. 그렇죠?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이런 문제 여러분 되게 공부하기 싫을 때 서울대 홈페이지에 가면 다 올라가 있거든요. 공부하기 싫은 날 있잖아요. 오늘은 뭔가 좀 얽매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아침부터 일어나서 한 문제 갖고 하루 종일 풀면 굉장히 재밌어요. 예, 취미생활로. 재밌어요. 실제로 해보세요. 그러면서 좀 내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가를 좀 고민하는 것도 이제 좀 도움이 되고 그런 고민을 하는 것도. 자, 이것도 이제 문과의 수학 문제고 좀 가볼게요. 이과 수학 문제입니다. 네. 데이터가 주어진 분포를 분석하기 평면이나 직선으로 정사형하기도 한다. 이거는 이제 기하라는 그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 얘기를 또 해야겠는데 그 교육과정이 수원, 수투, 확통, 미적은 수능 과목이잖아요. 근데 확통은 내신 과목인데 확통은 또 상대평가거든. 근데 기하는 절대평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로 기하는 사실 학교에서 내신 그 시험 보는 게 개꿀이에요. 너무 쉬운 과목인 거야. 그냥 한 번 정도 이렇게 1회독 정도만 하면 다 이제 등급을 받아갖고 오니까. 그래서 기하를 깊게 가르치라 그러면 애들이 짜증을 내. 뭔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안 물어보는데. 근데 서울대는 너무 당연하게 기하를 면접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갈 정도의 그 지적 능력이 그리고 열정이 그다음에 학업 능력이 있는 아이라고 한다면 이게 내신에서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냥 알아야 되니까 알면 즐거우니까 그 과정이 본인의 어떤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고 공부하는 애들은 기하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런 애들만 오라는 거야. 그 항상 기하 문제를 내는 건 아니겠죠. 미적 문제도 나오고 학통 문제도 나오고 이거 공통문항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자체를 즐기지 않으면 그냥 이 공부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즐거워하지 않으면 이게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우리 학교 시험의 난이도가 어떠냐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알겠지? 어떤 자세로 공부를 해야 서울대를 갈 수 있는지 대충 감이 올 거라고 보고요. 자, 기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여기 뭐 갑자기 또 분산이 나오네. 분산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개념이죠? 그죠? 분산은 삼포도 배울 때 배웠잖아요. 표준편차 분산 배울 때 그 분산. 그러니까 통계와 이제 기하가 결합돼 있는. 예. 그 밑에 보니까 뭐도 있네. 극한도 있네요. 그러니까 뭐 확통과 수원과 기하가 다 결합돼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개념만 보더라도 풀 수는 없겠지만. 자, 그다음에 물리 문제입니다. 이게 과목별로 있어요. 수학 문제가 있고요, 물리 문제가 있고, 이제 화학 문제가 있고, 생명과학 문제가 있고, 지구과학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해당 학과에서 필요한 과목을 시험을 보는 거예요. 공통문항으로 출제해 놓고 어떤 학과는 물리를 갖다 보고, 어떤 학과는 화학을 갖다 보고, 어떤 학과는 수학하고 물리를 둘 다 갖다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알겠지? 공부를 이제 굉장히 깊게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그 수업을 하려면 이런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 보는 심층 면접 수업을 하려면 일단 그동안 출제됐던 심층 면접 문제를 다 풀어보고 해야겠죠. 그렇죠? 일단 풀 수 있어야 가르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는 분들은 조금 얘기가 좀 그렇지만 사실 이런 학원계에도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분들은 극소수예요. 풀 수 있는 분이 극소수야. 그 얘기는 수업할 수 있는 분도 극소수란 얘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개설되기 굉장히 어려운 수업이죠. 학교에서는 개설되기 어려워요. 왜냐면 이것만 하셔야 되는데 그것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사실 학교에 계신 분들이. 담임선생님들 얼마나 바쁘시냐. 자기 과목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만 이렇게 막 대학별고사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특정 과목에 대학별고사를 애들이 공부를 하면 실제로 웬만한 학교 선생님들만큼 그 과목 실력이 생겨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공부하신 분만큼의 그런 그 과목 간에는 뎁스가 생긴다는 거야. 물론 그것만 갖고 있다고 교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럴 정도의 깊이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두려워하지 마요. 지금 천천히 하면 돼. 남들도 다 해낸 거라니까. 여러분 선배도 다 해냈는데 뭐. 그래서 이제 물리를 가르친다 그러면 물리 1이냐 물리 2냐 아니면 대학에서 1학년 때 보통 일반 물리학이라고 이제 영어 제목으로 펀더멘털 피직스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대부분 다루죠. 이 서울대에서 출제되는 심층면접 물리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가려면 물론 물투 그다음에 고급 물리라는 또 교과서가 있어요. 일반고에서는 안 보고 뭐 과거 아이들이 이제 보는 교과서거든. 그런 고급 물리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보는 일반 물리학 그 정도까지 다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정도는 돼야 이런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들이 나와 있고요 밑에 문제도 뭐 수학적 개념이 그렇죠? n번째 충돌 n 플러스 수학하고 물리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그다음에 생명과학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밑에도 여기 생명과학 문제인데 이 밑에 안 바뀌었구나. 이 문제를 보시면 풀어라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설명하시오. 또 풀어라가 아니라 비교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답을 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목에서 그 다루고 있는 여러 개념들을 본질적으로 고민하지 않은 학생들은 답을 그냥 뭐 숫자를 구하라 그런 건 풀 수 있지만 이거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 완전히 접근이 다른 거야. 알겠지? 괜히 설명했다가 선생님이 역시 서울대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출발은 그 점적천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맨날 보는 점적천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조금씩 하다 보면 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서울대는 이제 수시정시가 있는데 우리는 일단 서울대를 목표로 할 때 어떤 전형을 중심으로 간다? 수시 전형에는 뭐와 뭐가 있다? 직윤과 일반이 있다. 직윤은 0단계가 뭐다? 학교장 추천이다. 학교장 추천을 받으려면 전교에서 몇 등을 해야 된다? 1등을 1등에서 2등이 아니라 1등을 해야죠. 무조건 1등을 해야 됩니다. 1등을.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1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죠? 들어가면서 나는 2등인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전국에 있는 1등들이 한 나라에 다 모이잖아. 면접 보러.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심사를 한다 그랬죠. 서류 심사에서는 자, 내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 지적 호기심, 전공 관련, 에너지와 활동들, 그 다음에 리더십, 공동체 의식, 뭐 이런 다른 사람들 배려하는 마인드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어야 된다 그랬지. 바른 아이라고 해야 된다. 눈빛 이야기를 했었고. 아시겠죠, 뭔지? 선생님이 왜 이렇게 대학교 입시 요강 설명을 하면서 눈빛을 얘기하고 따뜻함을 얘기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뽑힌다니까. 뽑히기 위해서 그럴 필요는 없지만 안 그러면 안 뽑히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정도 지금의 눈빛을 유지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맑고 천진난만하고 뭔가 알매 기쁨을 이렇게 소망하는 이런 눈빛 아주 좋아. 이런 눈빛. 이런 눈빛이면 좋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학교 추천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원서를 넣을 수 있다. 그렇죠? 내신이 2점대여도 넣을 수 있다. 3점대여도 넣을 수 있다. 붙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렇죠? 원서를 넣을 수 있다. 근데 1단계에서 서류 심사를 한다.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당연히. 일반고이기 때문에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런 전공 관련성 내지는 넓게 얘기하면 계열 적합성이라는 측면에서 교과목 세특이 그 직윤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했었고 2단계에서 문제를 보는데 2단계 문제는 수능 최저가 필요 없을 정도로 문제가 어렵다. 저런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는 이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리 문제라고 하지만은 이게 물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학 문제가 섞여 있잖아요. 교과목 전반에 관해서 탄탄한 어떤 그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 않은 학생은 특정 과목의 문제라고 해도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필요가 없으니까 안 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국어나 영어나 좀 못해도 그 정도 깊이까지 수학과학을 공부해 놓은 아이면 충분히 뽑을 수 있다. 문과도 아까 사회과학 지문 봤지만 이 아이가 뭐 통합과학 내신을 좀 못하더라도 저런 정도 지문을 읽고 뭐 정치학적 개념과 경제학적 개념, 시장과 자유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교수와 1대1로 15분 정도의 토론을 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통합과학 내신이 안 좋아도 아니면 수능 등급이 안 좋아도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을 안 두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 내신이라는 의미
내신이라는 의미, 학생부 관리라는 의미, 수능이라는 의미, 최저학력 기준 얘기했고 면접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과목 선택이라는 이런 과목 선택은 아까 얘기했잖아.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야근 그리고 얕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절대 서울대 같은 데는 못 간다. 진검승부해야 됩니다. 진검승부. 명수가 적던 어렵던 내가 원하고 내 전공에 필요한 과목이면 나는 한다. 알겠지? 내신은 1.0을 목표로 하되 약간의 오차가 생기면 1.1, 1.2, 1.3까지는 봐줄 수 있다. 그러나 1.0을 목표로 하지만 뭐 가다 보면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만 그게 넘어가면 지규는 좀 어렵다. 그리고 서울대 일반 전형은 1점대면 일단 지원 가능하다고 본다. 1점대면 1.6도, 1.7도, 1.8도 좋아요. 다만 그 내신에서 지균이 안 되는 그 약간의 차이를 메꿔줄 만한 충분한 학생부의 기록이 뒷받침돼야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 다음에 수능은 최저학력 기준을 목표로 하지만 만약에 수시가 안 되면 정시로 가야 되니까 정시를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수능을 다 맞으면 된다. 그렇죠. 몇 개 틀린지 안 세도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1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지 몇 개 틀렸냐가 중요한 거니까 안 세도 되고 그 다음에 면접 준비는 겨울방학 완성, 6주 완성, 8주 완성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삶이 면접 준비해야 된다.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면접 준비해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뭐 해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뭐 하니까 쉬어야 되고 오늘은 뭐 하니까 쉬어야 되고 이런 학생 시험 끝났으니까 오늘은 쉬어야 되고 오늘은 신정 첫날이니까 집에서 쉬어야 되고 크리스마스라도 집에 12월 25일이 토요일인데 아침에 08시 50분에 우리 등원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그렇죠? 1월 1일도 토요일인데 문은 엽니다. 뭐 오라고 강요는 안 할게요. 그렇죠? 어디에 있든 간에 항상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학생들 서울대 원서를 쓸 때 옆에서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날이 올 때까지 화이팅! 너무 시간 많이 썼다. 얼른 가. 얼른 가서 밥 먹고.